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3대 모녀가 함께 한 집에 살게 된 사연의 주인공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에는 7살 딸아이까지 여자만 셋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는 사고로 사랑하는 반쪽을 잃었고 저는 새치어나 나불거리는 원수 같은 놈이랑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셋이 똘똘 뭉쳐 함께 살기로 했어요. 물론 동네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말이 돌긴 하는데 솔직히 남편이랑 살 때보다 친정엄마랑 사는 지금이 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 그런 말 따위는 신경이 쓰이질 않네요. 아무래도 아이 케어부터 모든 집안일을 저희 엄마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엄마에게 가장 감사하고 또 미안한 딸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지만 저희 엄마처럼 살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희 엄마는 저나 손녀에게 끝도 없는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소중한 분이신데 저랑 이혼한 그 남자는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자기 부모가 소중하고 끔찍하면 남의 부모도 똑같은 건데 그놈은 저랑 아기까지 낳고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도 그걸 모르는 인간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아들을 키운 시부모님도 인성이 퍽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건 결혼 후에 알게 되어 유감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아이도 있는 마당에 저는 결코 이혼을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사람의 인연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저도 제가 애딸린 이혼녀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부터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쪼개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 참 쑥스럽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어렵게 가진 자식이기 때문이었죠. 이번까지도 임신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포기하자 두 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때 두 분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전부를 저에게 아낌없이 주며 저를 키우셨는데 오죽하면 저희 아빠는 늘 저를 공주라고 부르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집을 가기 전까지도 저희 아빠의 공주였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 기억에 부부싸움도 한 번 하지 않는 인꼬 부부셨어요. 주변에서도 우리는 진짜 니네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두 분이 사이가 좋니? 너 니네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본 적 있어? 라며 부러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로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 우리는 그냥 짧게 싸우고 금방 화해하고 그랬지. 늘 네 아빠가 먼저 화해하자고 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빠는 늘 평화주의자셨어요. 사춘기가 와서 예민해져 있는 철없는 딸에게도 아빠는 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주셨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른이 되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부부는 닮는다고 아빠가 그러니 엄마도 아빠를 따라서 저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 덕에 저는 커서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밝고 구금이 없다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덕을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좋게 봐주신 은사님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남편놈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결코 제 인생의 덕은 아니었는데요. 물론 은사님도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셨으니 지금도 원망할 마음은 없네요.
그만큼 은사님도 남편을 좋게 보셨으니까 저한테 소개까지 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남편을 엄청 높게 평가했는데 결국은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말하긴 성급할 수도 있는데 자기 힘으로 대학을 나와 패기 넘치게 아이디어 하나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이었으니 그때 당시 무난하게만 살아왔던 제 눈에는 남편은 그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생각도 깊어 보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제가 또래의 여자에 비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마음에 들었다고 첫 만남부터 직진 고백을 해왔어요. 평소 이상형이 저희 아빠 같은 현명한 남자였던 저는 남편이 그렇게 제 이상형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한번 마음먹으면 실행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확연하게 차이나도록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게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냥 그 자체가 성격이 급해 참을성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게다가 목표 달성 욕구가 강한 성격 탓에 저랑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저와 결혼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판단했고 저는 무조건 인연은 만난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 남편은 안달이 났죠.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먹으면 다 잃었던 사람이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했으니 얼마나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그 2년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 저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저에게 잘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를 썼죠. 그러니 어떤 날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좋아하고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면 두 분만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결혼은 좀 천천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때면 그런 마음도 흔들리기만 했는데 결국 저는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 만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남편이 먼저 결혼하면 시댁이 아닌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는데 결혼 후에도 친정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약속 같은 거였는데 그리하여 저는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소개했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됨됨이가 바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뒤로 저 역시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을 찾았는데 시댁은 뭐랄까 집도 집이지만 집 안의 살림살이들이 좀 초라해 보여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듣기로 집이 많이 어려웠다는 말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더 그랬죠. 하지만 이내 저를 보며 어머 곱기도 하다. 어쩜 이렇게 명랑하고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니? 우리 아들이 진짜 잘해줘야겠다. 이 손 좀 봐. 굳은 일은 한 번도 안 했나 보네. 라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반겨주셨는데요. 시아버님도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 인상이 좋으셨어요. 그저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니 초라한 살림살이는 그 이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시집을 오면 하나하나 다 바꿔드려야지 그런 생각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은 저희는 그 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해갔는데 그도 그럴 게 결혼 준비에 들어간 직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있잖아.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결혼은 반반 결혼으로 하자. 우리 집에 가봐서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들 장가 간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하긴 좀 어려워. 나도 집이라도 떡하니 하나 갖고 결혼하자고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것도 어렵고 대신 내가 금방 성공해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솔직히 제가 속물이라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의아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조르기에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반반 결혼을 하자고 하니 좀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결혼만큼은 똑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에 그건 괜찮다고 그러자고 했는데요.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친정 근처에 집을 얻을 생각이라면 그 집을 당신들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는데 이윽고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군요. 태어나 누군가에게 무언가 받아본 기억이 없던 남편은 태어나 처음으로 처갓집 부모님에게 큰 선물을 받는다고 기뻐했는데요.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그때 저도 느낀 게 있긴 했었죠.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아 자랑할 게 없었던 남편은 돈이나 성공 같은 남 앞에 보여지는 것에 심하게 집착하는 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남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측은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또다시 큰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부모님도 신혼집까지 해오는 며느리라며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죠. 나름 시댁이 가면 대접 같은 것도 받고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막말로 제 힘으로 산 집도 아니고 친정에서 사준 집이었는데 호사는 제가 누리고 있으니 저만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혜택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는데요. 시부모님도 며느리, 그것도 부잣집 딸 며느리가 생겨 자기들도 덕을 보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변하셨거든요. 아니, 처음 그 인상 좋던 두 양반은 어디로 가고 공짜만 밝히는 사람만 있는 건지 가끔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남편은 그런 자기 부모를 늘 불쌍하게 생각하라 하더군요.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남편이라면 저랑 결혼하기 이전에라도 자기 부모를 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려 시부모님에게 50만 원 생활비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장가 갔으니 저더러 자기 부모님을 챙기려고 하는 거였어요. 남자들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대리효도 시킨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감정이 상하기 전까진 그래도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시집 오면 시댁 살림을 좀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동안은 큰 건 못 해드려도 이불, 소형 가전, 하다못해 2분 외출복 같은 걸 제가 갈 때마다 새로 바꿔드렸는데 그럴 때면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도 옆에서 보고 많이 좋아했는데 저한테 늘 고맙다고 자기도 처가에 잘 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게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 선택에 늘 자신만만했는데요. 역시나 자신만만하면 금방 코가 깨지는 법이었어요. 늘 받기만 하던 시댁은 이제 당신들 성에 차지 않으면 금방 싫은 내색을 했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어머 며느라 이건 아무리 그래도 아니지 않니? 한우를 사와야지. 무슨 돼지고기를 사왔어? 네가 보기에 우리가 돼지고기도 못 먹고 사는 거지로 보이냐? 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에 그런 일을 겪은 후로는 시댁 방문 자체를 웬만해서는 꺼리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남편도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유치하게 복수라도 하듯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일부러 챙기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자부하던 결혼 생활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변에서 다 그러고 살아. 그냥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고 사는 게 속 편하지. 괜히 마음만 상한다. 그래도 수민 씨는 친정 옆에 사니까 좋잖아. 라며 이제라도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실속을 챙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착한 며느리로 살다가는 호구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도 알았고 괜히 남편이랑 서로의 부모로 마음 상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우리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된다는 주의로 시댁에는 도리만 하고 친정에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어차피 집도 그렇고 살면서 소소한 것들을 전부 도움받고 있으니 남편도 대놓고 제가 친정만 챙긴다고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때 되면 반찬도 남편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만들어 수시로 갖다 주시고 남편 생일이면 저희 아빠가 거금으로 용돈도 척척 줬는데 거기에 대고 장인장모 욕을 하면 그게 사람 새끼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면 저는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결혼 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 뱃속에 아이가 한참 자라고 있을 무렵 아빠 생신을 맞이해 제가 두 분께 설악산 여행을 보내드렸고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가 일어났어요. 고속도로에서 뜻밖의 당한 사고였는데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운전을 하던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중태에 빠지셔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야 했죠. 저는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고 아빠의 장례도 미룬 채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탈진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하혈도 해서 유산 위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이를 걱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오직 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매일 아빠에게 엄마는 데려가지 말라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마음이 닿았는지 엄마는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렇게 늦게 치르게 된 아빠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추도 속에 끝났는데 저는 그때 살이 너무 빠져서 병원에서 이러면 진짜 유산한다고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입원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엄마라도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엄마는 살았다는 게 지옥이라며 그때 죽지 못한 걸 자책하셨어요. 그럼 아빠가 외롭게 혼자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며 매일을 울고 식사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저는 차마 제 새끼 살리자고 입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엄마는 아빠 따라가지 못한 게 그렇게 한이야? 그럼 나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는 나는 나 엄마 때문에 우리 애기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입원도 못해. 나도 아빠 그렇게 보낸 거 너무 죄스럽고 힘든데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을까? 그럼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제야 엄마는 정신을 차린 듯 하셨어요. 네가 그때 같이 죽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 딸이랑 순주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 내일 당장 입원해라. 엄마가 네 옆에 있을게. 엄마라도 우리 딸 옆에 있어야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사실 미안한 건 엄마가 아니라 나야. 내가 그때 설악산에 가라고 예약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수민아,
자책하지 마.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빠도 결단코 너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도 그래. 아빠가 없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엄마가 아니라고 하잖아. 네 탓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네 새끼 지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명심해. 엄마가 너를 목숨보다 아끼듯이 너도 그래야 한다. 그게 엄마야. 저는 엄마의 말에 서둘러 입원했어요. 그리고 위험하긴 했는지 입원하고 3일 만에 조산을 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는 저와 남편의 걱정과 달리 잘 버텨주었고 한 달 만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태어난 딸이 너무 예쁘다며 딸 바보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미웠던 마음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들었고 이렇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친정엄마는 저한테 그랬듯 사랑으로 당신 외손녀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 집에 가까우니 제가 조리원 퇴소 후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며 저를 도와주셨는데 엄마는 아빠가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다행히 어렵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회사 복직을 해 다시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활이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손녀를 보고 싶으신데 외갓집이 너무 가깝고 안 사돈이 매일 집을 들락날락하니 당신들 손녀를 보러 갈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좀 당황했는데 이런 말을 중간에서 알아서 자르지 못하고 저한테 전달하는 남편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장모님 대신 어머님이 대신 혜원이 봐달라고 말씀드려. 그럼 내가 출근할 때 돌아가더라도 매일 혜원이 맡기고 출근할 테니까. 오히려 잘 됐네. 맨날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도 미안했는데. 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신기가 불편한 듯 그런 뜻이 아니잖아. 솔직히 장모님이 너무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도 맞고 그럼 주말이든 퇴근 후든 자기가 혜원이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 오라고 해서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러자는 거지. 라고 했는데 저 말을 듣는데 순간 욱하고 신경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편하게 손녀 보시고 저더러 자기 부모 대접을 하라는 말이었는데 막말로 저희 엄마가 집에 와서 애를 봐주면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청소며 밥이며 엄마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가셨는데 남편 눈에는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자기 부모가 서운하다는 소리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싸우지 않고 아니 싸우더라도 현명하게 잘 살고 싶은데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남편과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이미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저랑은 사소한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하도 혼자 끙끙 앓아서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보라고 술상을 차린 날도 있었는데 남편은 해결될 것도 없는데 뭐하러 말을 하냐고 술상 차린 보람도 없이 혼자 핸드폰만 하며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답한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겠지 하며 그저 저는 저 나름대로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딸아이가 순하고 잘 웃는 덕에 딸 보는 맛에 살았다면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예전에 딸 보고는 어디로 갔는지 아들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장모님이 덕을 보는 거라면 이참에 둘째도 낳아서 도움을 받자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저게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나 제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만 고생시킬 수 없으니 둘째는 시댁에 맡겨야겠다고 제가 바로 말하니 그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 엄마 힘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둘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업도 잘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애 욕심을 내냐고. 당신은 저도 열받아서 남편 속 긁는 말을 일부러 했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험상궂은 얼굴을 하더니 자기 화났다고 광고하듯 쿵 하는 소리를 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그럴 때는 소용이 없는지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렇게 성질 내고 헛소리할 것 같으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남편은 집을 나가 사무실에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에 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눈이 그야말로 횟가닥 도셨죠. 저더러 퇴근하고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집에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너는 니네 엄마가 애 봐주잖아. 핑계대지 말고 끝나자마자 튀어와 라고 하셨는데 이미 말투부터 저를 잡아 드시려고 작정을 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그 밤중에 저더러 이불 빨래며 커튼 같은 걸 전부 빨아놓고 저녁 상도 차려놓고 가라고 하셨는데 완전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걸 빨라고요? 이 밤에요? 어머니, 그럼 이거 제가 들고 가서 빨래 업체 맡기고 찾아다 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는 제가 경험 없이 왔는데 배달시켜 드릴까요? 어머님 아버님 중국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싫다고 무조건 저더러 하라며 쌩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식사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대충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시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며 안 드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바라졌다며 그때부터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말이야 시집 올 때는 안 그러더니 애가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잘할 거면 쭉 잘해야지. 이제 잘할 필요 없다는 거야 뭐야? 제가 언제요. 그리고 저도 쭉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잘해도 불만만 이야기하시고 혼나기만 하니까 저도 안 하게 된 거죠. 그이가 와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일부러 그런 거 없거든요. 일부러는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거죠. 뭐야? 네가 그랬다며. 니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안쓰럽다고. 나도 같이 고생해야 한다고.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그건 그이가 뜬금없이 둘째 타령을 하니까 그랬어요. 지금 저희 엄마가 혜원이 봐주고 계시니까 이참에 둘째도 봐달라고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애 하나랑 애 둘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럼 똑같이 양가 한 명씩 부탁하자고 한 소린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다. 하나를 보나 둘을 보나지 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너 요즘 우리 아들이 사업 힘들어서 고생하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눈치도 준다며? 네가 그러고도 마누라라고 할 수 있냐? 그야 그건 지금 우리 여건이 안 되는데 헛소리를 하니까. 뭐? 헛소리?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무시하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그래, 너 지금 시집 올 때 집 해오고 친정 덕 보고 살았다고 지금 우리 괄시하는 거지. 근데 네 아버지 죽고 너도 이제 끈떨어진 연이잖아. 네가 뭐가 있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그날 어쩌면 며느리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도 터뜨리고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제 발로 박차고 시댁을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죽어도 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자빠져 TV만 보고 낄낄거리고 있는데 저는 성질이 나서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남편 머리를 후려쳐버렸어요. 그러자 야, 이씨 너 미쳤어? 하며 불같이 화를 냈는데 저는 그저 그런 남편을 째려만 보고 방 안으로 들어왔죠. 주방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위 눈치가 보이는 듯 방으로 쫓아들어온 엄마가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치고 그래? 라며 저를 혼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 편을 드는 엄마를 보니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졸지에 엄마는 당황하셨고 무슨 일 있냐고 저를 안고 토닥이기 시작하셨는데 아니라고 저는 엄마에게 회사를 당분간 쉬어야겠으니 엄마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괜찮아. 엄마한테 다 얘기해. 우리 딸 뭐가 그렇게 속상했어? 누구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좀 쉬고 싶어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럼 편하게 쉬게 저희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딸이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대로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리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 오지 않게 되셨고 이 상황에 의아한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저는 나 회사 그만뒀어.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한 말도 있고 더는 우리 엄마 신세지지 않으려고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지금 힘든데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어쩌냐고 답답하다고 짜증을 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쌤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긴 뭐가 어쩌냐고 나가서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처음으로 바가지를 긁었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장모님한테 부탁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지. 엎어진 김에 그냥 집구석에 눌러 앉겠다는 거야? 나는 그럼 안 돼? 자기도 우리 엄마가 맨날 집에 와서 애 봐주는 거 싫다며. 그렇다고 자기 엄마한테 애 맡기는 건 죽어도 싫고. 그럼 다른 수 있어? 내가 볼게. 자기가 돈 벌어. 어차피 이 집에 대출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 뭐라고? 너 또 나 무시하냐? 장인어른이 사준 이 집 하나로 진짜 유세 끝장나게 떤다. 나 유세 떨 거야. 자기 엄마가 그러더라. 나더러 아빠 돌아가셨으니 끈떨어진 년이라고. 나 그 말 듣고 더는 안 참기로 했어. 네가 참긴 뭘 참냐?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서. 몰라. 알아서 해. 남편은 이번에도 지 분을 못 이기고 출근을 한 건지 홧김에 나간 건지 아무튼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냉전을 벌였는데 잠도 따로 잤어요. 제가 먼저 안방에서 딸아이 와 있으니 남편이 알아서 거실에서 자거나 아이 방에서 잤는데 솔직히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회사에 슬슬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돈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한데 돈을 만들 수 있는 묘안이 생각났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만 해도 된다며 오랜만에 자신 있는 얼굴로 말했는데 그 묘안이라는 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돈 만들 수 있는 묘안이란 게 뭐야? 장모님 사시는 집 있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 설마 그 집을 팔라고? 미쳤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자기도 솔직히 장모님 혼자 있는 거 걱정이지. 그리고 같이 지내면 좋기도 하잖아. 나도 계실 때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안 계시니 그게 더 불편하더라. 자기도 장모님 있으면 일을 다시 찾아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잠깐씩 만나고 올 수도 있는데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장모님 사는 집 그거 팔아서 나 사업자금으로 하자. 웃기고 있네. 꿈 깨. 우리 엄마가 그 집을 그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랑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게 그게 같아? 그럼 아예 우리 집을 팔고 얼마 집으로 들어가지. 에이 그건 안 돼. 왜? 우리 집보다 장모님 사시는 집 시세가 더 높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지. 사실 장모님 집 팔아도 빠듯해. 대출은 이미 한도까지 다 받아서 추가 대출은 힘들고 자기는 이제 직장도 없으니 대출도 안 나올 거고 그럼 최대한 돈이 되는 걸 팔아야지. 아니면 우리 장모님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 팔고 전세 갈까? 돌았니? 됐어. 그딴 게 묘아니면 때려치워. 행여 우리 엄마한테 입 뚜뻥긋 해봐. 저는 그 정도로 말하면
남편놈이 알아들을지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먹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야만 하는 그 성미는 포기를 몰랐는데 제가 회사 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서서방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던데? 라며 엄마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깊은 곳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엄마를 집으로 불렀는지 단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남편이 양손 가득 삼겹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 있죠. 그러고는 장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앉아만 계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엄마는 웃고 저는 오만 인상을 찡그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대뜸 자기 요즘 힘들다는 밑밥을 열심히 깔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저한테 했던 말과 달랐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장모님, 요즘은요, 요양원이 말이 그렇지 거기 가면 친구도 만들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한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연애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장모님 인물도 출중하신데 이대로 계시기는 너무 아깝죠. 제가 사업이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 이참에 장모님도 새 인생 사세요. 요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사위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랐죠. 서서방, 지금 그 말은 나더러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 있으란 소린가? 내 집은 팔아서 자네 주고? 아, 서로 좋은 거 하자는 말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좋은 요양원 차려드릴 거예요. 요즘 요양원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입주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다달이 내는 돈도 싸지 않아. 나도 벌써 알아봤네. 엄마가 그걸 왜 알아봐? 엄마라고 평생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더 늙어서 너한테 짐 되는 것도 싫고. 근데 아무리 싼 데를 찾으려 해도 싸면 다 멀더라고. 나는 그래도 오며 가며 너 사는 거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래서 알아보다 말았지. 장모님, 멀면 어때요? 저희가 가면 되죠. 서서방, 사업이 그렇게 힘드나? 그럼 안 되는 거에 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자네 아직 젊고 똑똑한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장모님, 그건 장모님이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 지금까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자신 있어요. 지금은 돈 때문에 힘든 건데 이 고비만 넘기면 저 진짜 승승장구한다니까요. 결국엔 제가 성공해야 수민이랑 혜원이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죠. 장모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럼 자네 사는 집을 팔고 내 집에 들어오게. 나는 그 집 절대 못 팔아. 그래,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당신이 정 그 사업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집 팔아서 내가 투자할게.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같이 사는 건 힘들겠더라고.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잖아. 자기, 우리 엄마랑 한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래서 요양원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나랑 상의도 없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진짜 왜 그러냐? 우리 한 가족이야. 혜연이 생각 안 해? 나는 장인어른처럼 우리 혜연이 다 해주고 싶어. 가난한 게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지 알기나 해? 자기는 안 겪어봐서 몰라. 그래, 나는 몰라. 근데 적어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건 알아. 만약 그것까지 정말 몰랐다면 내가 왜 자기랑 결혼을 해? 나랑 환경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지. 그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은 안 들었겠다. 뭐라고? 수민아, 너 그런 말하면 못 써. 엄마, 나서지 마. 이 인간 정신 차려야 해. 어디서 처가 재산을 지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집에서는 둘도 없는 효자고 조금이라도 피해주는 꼴은 못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데? 그야 우리 집은 뭐가 없잖아. 뭐가 있었으면 신작에 손 버렸지.
그러니까 한쪽에 손 못 벌리면 다른 한쪽도 똑같은 거라고. 이번 일은 못 들은 걸로 할 거고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헛소리하지 마. 만약 그럼 그때는 이혼이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냥 협박이었어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타격감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심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를 엿먹이려 가든 치사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그 인간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돌아가신 저희 아빠에 대한 불만이었는데요. 기가 차지 않았죠.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장인어른이 돈 있는 척을 얼마나 했어. 그럼 사위 앞으로 떡하니 몇 억은 해주고 돌아가셔야지. 막말로 내 앞으로 해준 건 하나도 없잖아. 집도 딸 앞으로 사주고 당신 재산은 몽땅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뭐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완전 미친놈이었죠. 그러면 자기 집에 살아있는 부모는 저한테 뭘 해줬나요? 오히려 받아먹기만 실컷 받아먹고 그러다 자기 성에 안 차서 싫은 소리까지 했는데 자기만 장인어른한테 받은 게 없다니. 저는 남편이 사업이 안 되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는 멍청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랑 눈만 마주치면 그딴 소리를 하니 이젠 저런 인간이랑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엔 술에 잔뜩 취해서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더군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은 우리 거야. 그때 장인어른이랑 같이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지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하마터면 정말로 이 인간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내내 저런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건데 그 순간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한시도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그 다음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무슨 모함을 하냐고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어려서 홈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틀어줬죠. 그렇게 지가 지 입으로 떠드는 걸 모두 본 남편이었는데 술김에 한 말이니 무효라고 잡아떼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네가 싫다고 하면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했고 이 집은 내 집이니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제가 집까지 내 집이라고 유세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 인간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 오래전부터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웃겼는데 장인어른이 우리 결혼하면서 사준 집이니 명의랑 상관없이 우리 공동재산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노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야 지가 또 분에 못 이겨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가라고 하니 이번에는 버티는 거 있죠? 그땐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대놓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지지부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우리가 이혼 사유가 없다며 버텼고 저는 집을 내놓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금매로 내놓았죠. 저의 목표는 단 하나, 그 인간을 빨리 내쫓아버리는 거였는데 금매로 내놓은 것이 효과가 있어서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이 팔린 거 있죠. 저는 남편에게 집을 팔았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당신 집에 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저희 엄마는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아무리 사유라도 원치 않으면 무단 가책 침입 시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정에 약하고 사위를 좋아했던 엄마라 사실 저도 놀라긴 했는데 엄마도 나름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애기 봐주러 저희 집에 올 때면 그렇게 눈치를 주고 나중엔 자기 사는 집도 팔아 요양원에 가라고 했으니 이미 저희 엄마 마음도 돌아선 지 오래였는데 그 탓에 남편은 자기 편 하나도 없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집이 팔렸기 때문에 남편도 그 집에 버틸 수 없었고요. 그러니 그 초라한 자기 본가에 들어가서 저랑 이혼 소송을 벌여야 했는데 저는 다행히 회사에 복직해 일을 시작하며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어린 자식도 있고 외도나 도박, 알코올 중독 같은 굵직한 사유가 없다 보니 길어질 것은 예상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3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소송할 때면 양육권 타령을 하던 남편은 아이를 이용한 마음만 있을 뿐 실제로 아이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애 아빠가 애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그때는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일은 없었고 시댁에서도 그런 위자료라도 챙겨주라고 엄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곧바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아들이나 당신들이나 돌아가신 내 아빠 모독하지 않았냐고. 내가 찾아보니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는데 어디 제대로 소장이나 받아볼 거냐고 다그치니 시부모님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며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알겠으니 나중엔 제발 소송을 걸지 말라며 애원했어요. 그러게 마음 쉼보 좀 착하게 먹지. 저는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걸고 싶었지만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입증이 어렵다는 말에 포기했고 대신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남편이 나중엔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조건은 하나였어요. 양육비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순순하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3년이나 걸렸는데 이게 무슨 순순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저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힘드니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자기가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한 모양이었는데 사업도 진작에 망해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참이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럼 그때라도 어디 취직할 곳을 찾아야 맞는 게 아니었냐고 제가 따지니 내가 그동안 남 부리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누구 밑에 들어가 일을 해. 나는 그건 절대 못하지. 라고 여전히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제 결정에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엔 자기도 이제 정신을 차렸다며 무슨 일이든 다 할 거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죠. 그래서 어차피 희망도 보이지 않을 거 양육비 반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밀린 상태라 이걸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들리는 소문에 그 인간이 파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받을 게 있는데 저도 헛수고하는 것 같고 저야말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적금 붓는다고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딸이 커서 아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네 아빠가 양육비는 보내줬다. 이 말은 해줘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건데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아빠가 물려주신 집에서 엄마와 딸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가장이니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 딸이 바르게 또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는 건데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거야 나중에 가봐야 제 진짜 마음을 알 거라고 하지만 저는 딸이 공부와 연이 없다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 행복하게 할머니와 엄마 곁에서 많이 웃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만 사람 보는 눈은 저보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 크길 바라며 하늘에 계신 아빠가 걱정하지 않도록
엄마도 잘 챙기고 저도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직은 30대라 제 앞날이 구말리인데 부디 제 앞날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씩씩하게 제 가족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